자,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나 오늘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추워가지고 그래도 버스가 달려서 다행이야, 차가. 지금 이제 자료 나간 게 지금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물로 보신다면 27페이지를 보시면요. 2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1992년 이때부터 올해 시험 문제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여기에다 다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최근에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뭐 기출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프린트물 2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시험 제도가 2013년까지는 객관식 기출문제로 객관식으로 시험이 나왔어요. 1차에서. 그래서 이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교과교육론이 12문항이 나와서 24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수학은 선형대수학, 정수론, 이산수학, 현대대수학을 합쳐서 11문항 22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이라는 파트는 복수함수론, 위상수학, 해석학을 집어넣어서 12문항 그래서 24점이 나왔고, 미분기하기 2문항 4점, 확률과 통계 3문항 6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됐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기평이 15문항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9문항이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나왔냐면 서술형은 A형은 4에서 6문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이제 6문항이 나왔었던 거고, 논술형 2문항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교과교육론이 24점이 나왔죠. 그러면 교과교육론을 이제 먼저 보면 교과교육론은 원칙적으로 30에서 35% 내외에서 출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점이 딱 나와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8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따진다면 24점에서 27점 정도가 나오는데 2015년도는 2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30% 내외에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 24점 전후에서 시험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학은 3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를 보시면 2014년도는 22점이 나왔고 2015년도는 24점이 나왔죠.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이게 고정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됐다라고 이제 말해줄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30% 내외에서 이것도 출제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교과교육론, 대수학, 해석학, 미분기학, 확률 통계 이렇게 나오면, 과거에 보통 보면 얘가 10%가 나오고 대략 30% 전후에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 미분기학이 7점이 나왔어요. 7점이 나왔으니까 미분기학 하나만으로도 거의 1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 거죠. 나온 건데 지금까지 교사임용 시험에서 제일 미분기학이 많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어제 올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해줄 수는 없고, 이제 참고로 이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하고 이게 이제 보시면 뭐 전공자들이 내가 위상수학을 해석하게 집어넣으면 아마 전공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나눈 이유는 뭐로 나누냐면, 실제 교사 임용을 시험을 보게 되면 출제위원이 한 4분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수 인원 말고요. 그러면은 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보통 교과 경로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대수 전공자가 한 분이 들어가고 해석학, 위상 둘 중에 한 분이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요 그 과목 영역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올해 특징은 위상 수학이 4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4점이면 5%죠. 근데 통상적으로 위상 수학은 10% 정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이제 좀 신뢰도는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조금 믿음이 덜 가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시험 배점이 기입형은 2점이고 서술형은 2014년도에는 3점에서 5점 사이였는데 2015년도에는 기입형은 2점, 서술형은 5점, 논술형은 10점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분계학도 두 문제 나왔고 위상수학도 두 문제가 나왔는데 위상수학은 기입형에서만 나왔고 미분계학은 기입형하고 서술형에서 한 문항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만약에 내년에 이게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고 미분계가 기입형에서만 나온다면 이것도 또 뭐가 되겠어요? 바뀔 수 있다죠. 그래서 한 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구나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제 앞에 이제 넣어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제 공부할까? 배점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 비중을 두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나왔던 문제들을 기초로 여러분한테 제시한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임용 준비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부터 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 수업 내용을 이제 끌고 가볼게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문항에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대수학은 이의를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이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의 제기한 내용을 내가 쭉 읽어봤는데 뭐가 되냐면 왜 이게 이의 제기를 했지 하는 이제 딱 한 문제 빼놓고는 전부 다 이건 이의 제기의 대상이 아닌데 왜 이의 제기를 했지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는 뭐가 되냐면 서술형 답변에 대해서 채점하는 사람한테 이것도 채점에 반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이의 제기를 올려놓은 거니까 그 상대들이 답변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건 말 같지도 않다.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임용 준비를 할 때는 기입형이 10문항이 나와서 20점이고요. 문항당 2점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제가 나와서 문항당 5점이기 때문에 40점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은 2문항이 나와서 문항당 10점에서 20점에서 80점 만점으로 이제 배점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서술형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논술형이 됐건 서술형이 됐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사실은 서술할 것도 없고 논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던 대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 어떤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냐면 논술형은 서술형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뭐가 되냐면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채점을 하겠다라는 뜻이 문제지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지 안에 들어가면 그 패턴에 맞춰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나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증명으로 외웠어.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 근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질문의 방법은 바뀌면 답변도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만으로 답변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올리기는 어느 책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내 답은 틀린 겁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지문을 읽게 되면 지문 안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시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데 그거를 읽어내느냐 아니면 그거를 못 읽느냐는 것은 이제 거기서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학습 방법이.
서술형은 어떻게 공부하고 논술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이 이루어질 땐 그래서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용어가 나오게 되면 그 언어를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라도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관계로 그냥 말로 할게요.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 코끼리를 예로 들죠. 코끼리가 쫙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할 때 코끼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작년에 시험에 코끼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올해 딱 출제위원이 들어갔는데 나는 올해 또 코끼리를 내야 되겠다.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출제한 사람은 뭐를 피하게 되냐면 이거는 못 내는 건 뭐냐면 작년하고 똑같은 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코끼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코끼리는 이미 나왔다. 그럼 이제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정답은 코끼리인데 다리는 4개인데 엄청 두껍고 등판도 넓고 귀도 엄청 큰 동물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년도에는 코가 긴 동물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는 코가 긴 동물은 뭡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코끼리의 다른 특징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다리가 굵고 등이 넓고 뭐 귀가 크고 야 이런 것까지는 뭐 하려고 해? 코가 긴 거 하나만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전공 부분에서는 여러분한테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언어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 그래서 언어를 해설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숫자 0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죠. 숫자 0 그러면 보통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제로라고 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 2학년 혹시 있어요? 2학년. 다 3학년 이상이죠? 왜 대답이 없어?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제로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 현대대수학에서 환론에서 보면 덧셈 부분의 문제가 나올 때 덧셈의 항동원을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제로라는 이름을 써요. 오케이? 그런데 이 제로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언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로와 유사한 언어로 쓰는 게 뭐가 있죠? 닐이라는 언어가 쓰이죠. 여러분들 닐하고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는 언어가 뭐 있죠? 닐펀텐트라는 말 기억나죠? 어렵나? 멱영원. 그쵸? 그러니까 의미는 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영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영의 의미와 유사한 언어로 뭐가 있냐면 커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표현은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나올 때 공부를 할 때 누군가는 제로를 따로 공부하고 닐이라는 언어를 따로 공부하고 커널이라는 언어를 따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같이 단어 외우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딱 하나만 외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제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제로라는 개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서로 살펴보게 되면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많죠. 우리가 보통 프라임 하면 뭐가 됩니까? 소수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소수의 뜻이 뭐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자연수. 그러면 안 되죠. 1보다 큰 자연수로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 맞나요? 내가 해를 바뀌어도 느끼는 것은 대답이 없다는 얘기야. 꼭 그 촬영하는 걸 보면 혼자서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소수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소수의 뜻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에서 소수가 나오나요? 중학교 1학년에서 소수 나올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언어가 배경적 지식으로 나오는 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소수의 뜻은 뭐죠? 소수의 뜻은 거기서 에라토스테네스에서 나오는 소수의 뜻. 어느 거? 체에서 걸러지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체인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되게 어렵게 얘기해. 처음이란 뜻이야. 처음. 첫 번째. 오케이? 1을 제외하고 처음 나온 숫자가 몇이에요? 자연수에서 1을 제외하고 처음 나온 숫자가 몇이에요? 2죠. 2의 배수 다 지웠죠. 그리고 처음 나오는 숫자가 몇이에요? 3. 그 배수 다 지우고 처음 나오는 숫자가 5. 지우고 처음 나오는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요?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용어가. 오케이? 그런가 하면 뭐 여러분들은 재미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어요. 나하고 비슷하게 키가 크고 농구 무지하게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등번호가 63번이에요. 아니 23번. 23번인데 뭐 23번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23번이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23번이 소수예요. 근데 23번이 소수인데 이 말은 뭐냐면 걔네들이 운동선수들이 등번호 중에 소수 쓰는 애들이 유난히 많대요. 근데 유난히 많은데 그 소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라는 뜻으로 뭐 미국 아니 저 영국 축구 리그 이름이 뭐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죠? 그걸 직역하면 뭐예요? 지네들이 최고 리그라는 거죠. 미국도 메이저 저 월드 시리즈 뭐 월드인데 미국만 월드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지네들 월드 시리즈 막 도용하고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하는 게 하는 게 소수라는 뜻이 프라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프라임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걔네들은 똑같은 언어 쓰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유사어가 나오는 게 뭐예요? 프라이머리예요. 내 발음은 신뢰하지 마세요. 프라이머리가 이제 유사어로 소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이란 뜻도 있고 최고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러면 처음이 되는 거니까 자연수가 2가 나오면 2가 처음 나오니까 뭐 우리가 약수로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더 이상 쪼개지지 뭐예요? 않는 거죠.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환론에서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환론에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프라임 아이디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을 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올 때 이게 언어를 같이 쓰게 되면 그 같이 쓰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유사하게 들어가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갖다 붙일 이름이 없어서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때 이 유사어를 음미하면서 책을 보게 되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암기도 쉽고 한 번 암기하면 뭐가 돼 또? 오랫동안 가죠. 그런데 이게 의미 없이 그냥 뭐 프라임은 무슨 성질을 만족하면 프라임 이렇게만 외우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나는 절대 영어 안 씁니다. 그래서 외화도 안 봐요. 자막 읽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평상시에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외우는 거, 의미 없이 외우는 건 항상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언어적 의미, 다양한 해석 같은 경우를 해주면 언어적 다양한 해석을 해주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들,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해봐라.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을 때 다양한 언어도 있고 또 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도 있고 이런 다양성들을 자기 거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우리가 수학경론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배경적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죠. 배경화, 괴이나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말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배경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 전공책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공책에서 배경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없죠. 그러면서 또 학교 수업 들으면서도 진도 나가기 바쁜데 뭐 배경적인 거 받아들인 적도 별로 없고요. 뭐 학교 강의도 배경을 배우기에 어려운데 학원 강의는 오직 하겠습니까?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좋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나중에 추상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뭐 이게 그 우정호 선생님 책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범주 이론과 비범주 이론이라는 표현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론에서 환의 배경은 뭡니까? 환은 어디로부터 추상화된 거죠? 환은 무엇으로부터 추상화가 된 거죠? 그래, 여러분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 없을까 봐 아는데 침묵 지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정수로부터 추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수는 닫혀 있죠?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하고 덧셈의 교환법칙 성립하고 덧셈의 항등원 0이 있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뭐 곱셈의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성립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수를 추상화시킨 게 바로 뭐다? 환이죠. 그러니까 환을 만들어 놓고 이 환으로부터 우리가 수 확장을 하듯이 수를 확장할 때 무엇으로 갑니까? 여기에서 유리수로 가죠. 그렇죠? 유리수로 갈 때 정수에서 유리수로 갈 때 무엇을 이용해서 정수에서 유리수로 가는 거죠? 무슨 개념을 이용을 해서? 유리수의 뜻이 뭐죠?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뭐 굉장히 어려운 말 안 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죠. 그렇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뭐예요? 무리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장에 대한 개념은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요? 분수 개념인데 물론 수학적 확장은 대수식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4x는 7 하는 데서부터 나온 겁니다만 이제 분수 개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수가 나오면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정역이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이 정역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분수 개념으로 분수체의 개념이 넘어가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다시 뭐가 됩니까?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다시 유리수가 되죠. 그러니까 유리수를 가지고 분수 원리를 이용해서는 더 큰 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이제 한계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이제 정수로부터 분수 개념으로 확장하는 한계는 뭐다? 유리수다. 더 이상 확장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수체가 나오면 분수체로부터 또 다른 분수체로 확장이 안 돼요. 얘가 이제 끝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 유리수에서 무엇으로 넘어가요? 이제 수 개념에선 실수 개념이 넘어가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뭐의 존재성? 수의 존재성에 의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x제곱 이꼴 2의 해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죠. 다시 말해서 얘를 다항식으로 표현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리다항식이 물론 정수겠습니다만 유리개수다항식이 나오는 거죠. 이것의 근의 문제를 이용해서 뭐로 갔다야? 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리수에 이제 보통 얘를 그냥 건너뛰기도 합니다만 이거로부터 넘어가는 채에 대한 내용으로 무엇을 거냐면 근을 이용하는 거죠. 그 가장 단순한 게 단순 확대체의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채로 넘어가요. 근데 왜 우리가 채로 넘어갈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채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다. 두 가지 얼굴이 무슨 얼굴과 무슨 얼굴? 채는
그 스칼라도 되고 채는 벡터도 돼요. 왜 우리가 채가 어려워요? 그러면 채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땐 스칼라적 사고를 하고 어떨 땐 뭐다? 벡터적 사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게 뭐다? 채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벡터 개념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벡터적 관점에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몇 차원일까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한 확대체니, 이 유한 확대체니, 단순 확대체니, 분해체니 하면서 뒷얘기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대수는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관점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해주는 건 정수예요. 그럼 뭐 얘가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얘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뭐 정수환이 아닌 것 중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환들도 있죠. 비가환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런 것도 있네. 물론 그걸 전공하는 사람은 핵심적으로 다루겠지만 우리가 보통 학부에서 배우는 대수책에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고 가는 거고 메인은 어디에 있다야? 정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초로 대수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접근해 나가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적어도 출제위원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뭐 출제위원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 안 해줘서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그 정도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지. 자, 작년에는 뭐 현대대수학에서 채론에서 나왔으니까 올해는 다른 데서 내볼까? 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자기가 내고 싶은 걸 꼭 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든 안 나왔든 관계없이 자기가 내고 싶은 거 꼭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때 그 꼭 낼 때 뭐가 되냐면 그 모든 것에 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을 내거나 둘 중에 한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배경적인 것을 알고 있다면, 알 수 있다면이죠. 아까도 했지만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알 수 있다면 가능하면 뭐다?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기술적인 면은 뭐냐면 기술적인 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뭐 중고생들로 얘기를 하면 공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가 되냐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겁니다. 설명했더니 이해를 했더라야. 아, 내가 이해했네. 잘했네. 그런데 내가 쓰려고 그랬더니 손이 안 움직인다. 뇌는 움직이는데. 그럼 이건 공부 안 한 거예요. 이해도 안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더라든 간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눈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눈으로 하는 건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는 게 뭐죠? 요즘 나는 두 가지를 합니다만. 눈으로 하는 게 뭐죠? 눈으로 하는 건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가? 노래도 있잖아. 잘 모르는구나. 그냥 뭐 서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하나는 아이 쇼핑.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인데 쇼핑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가서 입어보는 거. 굉장히 귀찮죠. 남학생들 안 그러나? 그래도 막 집 옷 사갖고 오면 막 싸우는 거야. 입어보라고 한다고. 그냥 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바지인데 뭐 내가 이 나이에 키 클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키가 줄어들 나이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서 그냥 기존에 있던 옷 가서 딱 재가지고 가서 사갖고 와서 입으라고 딱 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별로 대답들이 없네. 우리 집 남자들은 다 그래. 우리 집에 남자 셋이 있는데 나를 포함해서 절대 입으라고 그러면 싫어해서. 자, 다시 기술적인 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하는 방법은 쓰기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부는 무엇으로 하면 안 된다. 수학은 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머리로 하는데
머리는 나중 문제예요. 무엇이 해야 된다야? 손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많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들만 잘 만들어줘도 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6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와 같은 세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두 번째 하나는 뭐 학원 열심히 다니면 합격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쵸? 학원 열심히 다니면 합격하더라. 그럼 뭐로 다 해결돼요? 돈으로 해결 다 되죠. 그쵸? 한 뭐 200~300만 원 투자를 해서 평생 먹고 산다. 그런데 뭐 200~300만 원 투자 못 하겠습니까? 근데 공부는 절대 학원만 다녀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완성을 시키는 방법들 중에 제일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여하튼 공부는 개인적인 학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없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충한다면, 스터디는 도움이 됩니다. 스터디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필수는 아니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스터디는 공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스터디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트러블이죠. 그렇죠? 그 트러블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중 안 되고 하면 안 하니만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뭐 보통 이러잖아요. 성격이 나같이 진짜 성격 좋은 사람들, 별로 반응들이 나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뭐가 되면 좀 이제 성격이 좀 까칠하다, 내가 까칠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거 안 하면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안 하면 내가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그냥 뭐 내 성격상 쟤는 아니지만 그냥 뭐 참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스터디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런 좀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내가 좀 뭐 이런 것에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성격상 좀 예민해서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스터디는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스터디는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는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교사 임용 준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시험 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뭐 하루에 일주일에 챕터 하나는 나가야 된대. 자, 우리 그럼 챕터 하나씩 나가기로 시작할까? 2주 지나서 포기합니다. 진도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근데 뭐냐면 스터디는 자기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 공부를 못하고 스터디를 위해서. 그러면 스터디를 하면 그나마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건 개인학습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것만을 위한 학습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공부와 개인학습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던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건 성격장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도 굉장히 까칠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칠한데 나도 한 10몇 년 했어요. 똑같은 사람하고. 왜냐하면 다 성격이 까칠해.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막 그냥 10여 년을 했는데 지금도 만납니다. 맨날 욕하면서 만나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스터디에서는 부담이 너무 과하다면,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진도를 나가서도 안 되고요. 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스터디가 일주일에 한 세 과목 정도 있대더라. 근데 한 과목도 부담돼. 근데 3과목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자기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되는 스터디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야. 하면 좋지만. 그래서 이 스터디는 제일 좋은 방법은 2시간 이내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엇부터? 만나서 반갑다. 그래, 공부 많이 했어?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끝나면서 수다 조금 떨고 하는데 2시간이야.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공부만 하는데 2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2시간 안에 대략적으로 뭐야? 끝내는 스터디가 깔끔합니다. 그것을 초과한다? 그러면 좋지 않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터디가 뭐가 되면 공부에 내 공부, 내 생활에 뭐가 된다면 부담되는 거라면 스터디는 뭐다? 안 하는 게 좋다야.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게 아니라면 스터디는 권합니다. 말뜻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원이니까 학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학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원만 다니면 합격합니까? 그러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죠. 학원만 다니면 얼마나 합격한다면 좋습니까? 근데 학원에 나오면서 제일 느낄 때가 뭐냐면 나만 공부해요. 선생만. 뭐가 되냐면 선생님이 이거 어느 책에서 나왔는데 풀어주세요. 그럼 난 열심히 풀어. 그럼 나만 푸는 거야. 고민도 내가 하고 공부도 내가 하고 자, 답 여기 있어요. 그러면 와 행복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문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도 잘하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가끔가다 하는데 간절한 사람은 조금만 얘기를 해줘도 자기 있게 돼요. 근데 간절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 있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질문하러 갈 때 내가 간절할 때 질문하러 가라는 거죠. 간절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간절함을 느낄 만큼의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고민을 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질문의 요령을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하는데 야, 요거 한 문제 가지고 질문하러 가기 좀 그렇다. 그 나중에 질문해야지 하고 체크했어. 또 한 5번 문제 풀다가 요것도 잘 안 되네. 5번 문제도 체크를 했어. 나중에 질문해야지 하고 또 하다가 한 11번 문제 딱 나와서 요것도 질문해야지. 세 문제 채워졌네. 질문하러 가야지. 이건데요. 1번이요. 내가 왜 질문하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나죠. 뭐 기억 잘 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뭐가 됩니까? 체크했을 때 자기의 마음과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의 자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가 궁금한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더 심한 경우는 체크도 안 해요. 저 질문인데 그래 뭐야? 그러면 잠깐만요. 뭐였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할 때 뭐가 되냐면 1번 문제가 딱 이걸 했다 그러면 체크만 하시지 말고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질문 내용을. 나는 여기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야.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 문제는 이해를 해서 내가 A라는 단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A라는 단계에서 문제 풀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적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거를 보면서 요 분은 뭐가 문제가 있고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답변만 하는 거야. 자기는 나한테 와서 저 종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를 하냐면 청량리 가는 방향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 고맙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는데 왠지 종로가 아닌 것 같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땐 이것도 요령이에요. 질문을 잘하는 것도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방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학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저분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적어도 나는 여러분보다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이쪽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보단 적어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이전부터 나는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이외에는 질문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영어를 물어보면 거의 나한테 이제 영어는 물어보지도 않고 발음 교정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발음 틀렸다는 둥, 뭐 콩글리시라는 둥 이렇게 하는데 수학 이외에는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특히 인생 상담 거절합니다. 나는 연애는 딱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 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무엇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냐면, 이분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 학원에서 그 선생님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선생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행래가 좀 잘생겼으니까 이행래 수업 들으러 가야지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웃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딱 할 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믿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왠지 자꾸 불안해하고 이게 맞을까 진짜 안 맞을까 막 이런 것들이 돼버리면 자기가 공부하는 내내도 신뢰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같이 믿을 필요는 있다. 무슨 말이지? 헌금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인데, 이 정보라는 게 내가 말하는 이 정보라는 게 뭐 인터넷에 나온 정보, 뭐 교육과정보다 여러분보다 더 스피드하게 빨리 정보를 알아서 설명해주고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학습에 관련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이쪽 방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람도 많이 보고 뭐 책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 대세는 뭐 이런 것 같더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더라. 이런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올 거라는 정보가 있다더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과 관련된 어떤 지적인 능력과 관련된 어떤 정보는 학원에서 습득해 가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어떻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마 내한테 얻어갈 수 있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요 다양성일 겁니다. 이제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관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 문제를 놓고도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현대대수학 문제는 현대대수학을 내신 분이 정수론을 반드시 내요. 그리고 선형대수도 내고 이산수학도 냅니다. 요 네 과목은 같은 분이 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 복수함수론, 위상수학도 한 분이 내요. 가끔가다 교과경론분이 뭐 다른 문제 낼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하고 확률 통계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 중에 누가 내는지는 잘 몰라요. 이제 통상적으로 해석학하는 분이 미분기하를 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다양성이라는 말의 뜻과 연관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현대대수학을 출제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정을 이거는 출제위원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데서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나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대수학이 10점이 나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요. 현대대수학은 10점을 내셔야 됩니다. 뭐 기입형 2개를, 서술형 2문제를 내십시오. 또는 뭐 논술형 1문제를 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냈어. 그런데 이 출제위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현대대수학 이게 10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나보고 10점을 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분한테는 또 뭐도 내라고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수론도 내라고 하고 뭐도 내라고 합니다. 선형대수도 내고 이산수학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내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얘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얘와 연관되는 데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현대대에서 나와 있는 언어, 정수론에서 나오는 언어, 선대에서 나오는 언어, 이산수학에서 나오는 언어가 유사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고 쓰임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면 나중에 현대대수학에서 공부하고도 정수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정수론에서 공부하고도 현대대수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정수론 이름으로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본질은 현대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게 학원에서 이제 아마 얻을 수 있는 거고 학원에서 뭐 덤으로 얻는 거다 그러면 뭐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지만 덤으로 얻는 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덜 외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 나는 이게 지금 몸에 배가지고 아주 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혼자 먹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서부터 혼자 먹기 시작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친구들은 교사 된다 그러고 나는 이제 교사보다는 계속 공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수강 신청도 틀리고 학교 나가는 날도 틀리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같은 과 동기들 만나는데 인사말이 오래간만이다가 인사말이었어요. 이게 항상 안 맞아가지고 리듬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누구랑 옆에 사람이 있으면 먹는데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밥 딱 나오자마자 시작해가지고 누가 빨리 먹는데 시합해. 빨리 먹고 빨리 나가려고. 근데 이제 보통 공부는 혼자면 이제 외롭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그걸 조금 더 과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학원이라는 데는, 같이 경쟁자도 될 수 있지만, 같이 이제 공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데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제 뭐 그런 거는 아까도 했지만 일종의 덤이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건 이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유의점 중에 하나는 스터디야. 스터디가 무엇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개인학습을 침해하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을 하시고요. 이 네 과목이 빅4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올해 뭐, 두 문제 뭐 5% 4점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네 과목이, 나오는데, 이게 말이 이건 과목이 아니죠. 이 안에만 해도 또 뭐가 됩니까? 뭐,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교과 경로는 매일 봐야 됩니다.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고 싶은 뭐 이야기야 그래서 나온 노래 혹시 아세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 자, 교과 경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봐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과 경론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과 경론이라는 것이 보통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때 이후에 나는 수학에 담사 써야 하는 사람은 평생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언어가 딱 들어와도 그냥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았으면 잊어버리죠.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교과 경론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 경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고요. 그래서 교과 경론이라는 것은 매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라는 얘기는 매일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매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일 보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오는데 나는 이제 좀 남들하고 다른 생활을 항상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 10시에 수업이 있다 그러면 아주 그날은 새벽같이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왜냐하면 일찍 출발하면 학원에 오는데 한 30분이면 오는데 남들 출근한 시간에 오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일찍 출근해서 차라리 자면 잤지 그냥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운전하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든 버스 타든 뭐를 하든 일찍 출발하면 항상 자리가 있어요. 그럼 30분 거리다 40분 거리다 그러면 오면서 가볍게 읽는 거죠. 그러면 읽으면서 뭐가 되냐면 교과 경로는 처음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막 밑줄 긋고 뭐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장기간으로 가야 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과 경론을 매일 공부하라는 얘기는 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상어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금방금방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주 보면 친해지죠. 그래서 자주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읽는데 처음에 할 때는 신론부터 또는 뭐 정론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신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뭐 나는 정론을 가지고 있는데 정론을 보셔도 되고요. 신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매일 보는데 이거를 보는데 한 어느 정도까지는 3번 정도 읽을 때까지는 그냥 읽기만 하십시오. 뭐 밑줄 긋거나 노트 정리하거나 하지 말고 3번 정도 읽을 때 몇 번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이 10번이야. 그러니까 3번이면 아직 시작도 안 해. 그러니까 3번이면 이제 뭐라고 보냐면 신론 목차 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는 장기적으로 계속 읽어야 될 대상이니까. 그래서 3번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되 소설보다는 조금 신경 쓰라는 얘기죠. 소설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는 선에서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정도 읽고 나면 완전히 기억에 남지 않더라도 이게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고 앞에 부분은 뭐가 나왔고 중간에는 뭐가 나왔고 끝에는 뭐가 나왔다는 게 밑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4번째, 5번째 읽을 때 노트 정리를 해보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4번째, 5번째 노트 정리를 하라는 얘기는 조금 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심도 있게, 조금 더 깊게 읽어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신론을 10번 읽고 다른 거 공부하나요가 아니야. 처음에 신론 한 2번 정도 읽게 되면 이제 다른 것도 책을 봐도 돼요. 책도 봐도 되는데 처음에 한 2번 정도까지는 신론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까지 봅니까?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책입니다. 이 신론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지도서 문제인데 이 지도서를 보시면 이 지도서는 출판사마다 다른데요.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지도서가 비교적 지도상의 유의점부터 해서 학습 방법 이런 게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지도서예요. 단점은 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장점은 그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도서를 보실 땐 뭐를 보냐면 처음에 총론 나오고 강론 나오면서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 방법 나오는 것들만 이거를 뽑아보면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지도서를 보는데 이 지도서를 먼저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오케이? 이 지도서는 굉장히 책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말하면 이게 뭐 원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원가 책은 못 사. 이게 수십만 원이 들어갈 거니까 책값만. 그래서 보통 알죠? 여기는 복사집 가면 더 말 안 해도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거기 가서 책을 구입을 하셔서 보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다 사면 할인해 줄게 그래도 사지 마세요. 그거는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책이 많으면 책에 눌려서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권 사서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고 그래 또 맛이 있잖아. 다음 책은 뭘까? 무슨 내용일까? 막 궁금하고 왜 그래? 반응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책은 가능하면 지도서는 뭐 이미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버릴까? 있는 사람은 버리지 마시고 이제 하는데 구입해야 될 분은 한 번에 다 구입하지 말고 한 권씩 보면서 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서 공부할 거라면 스터디 할 거는 이제 나는 이제 이걸 스터디할 계획인데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 처음에 혼자서 공부할 때는 대략 2주 정도에 한 권씩 보는 게 좋습니다. 2주 정도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공부해서 뭐 밑줄 긋고 노트 정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2주면 충분히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지도서 같은 경우는 먼저야. 1단계, 2단계야, 2단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 말고 또 이제 책 이름이 뭐냐? 그게 교재 연구 있죠? 교재 연구. 교재 연구를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3단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봐보는 게 좋아요. 자,
신론, 지도서, 다시 교재 연구, 지도서 2번 다시 보고 얘를 보면 이제 도망갈 틈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책이 어려운데, 이 책이 어렵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은 근본이 이 책을 쓰신 저자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써머리한 거예요. 책 자체가.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들을, 이분들의 박사학위 논문들을 써머리하는데 뭐가 되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바뀐 것에 맞춰서 약간씩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근본은 이분들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걸 써머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문을 읽을 땐 아무리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담을 줄이려면 요거 읽어보고 왜 이거를 더 많이 읽어보려 하지 않냐면 요거를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책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데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한 번 봐서는 잘 모릅니다. 와닿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본 다음에 지도서를 보면 처음에 지도서를 봤던 시야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도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서가 이제 읽고 나면 교재 연구가 이때쯤 되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몇 번씩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몇 번씩 봐도 실력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어난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하는 거라고 그랬죠. 계속. 이거 할 때도 병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신론은 계속 병행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론은 따로 내가지고 뭐 공부를 한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고 가면서 보실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갈 때 조금 일찍 나가서 이제 가볍게 진짜 우아하게 책을 읽으셔도 무방하고요. 그때 반응들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과교육론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내 계획은 신론, 지도서, 학습 방법인데 나는 뭐 2번, 3번씩 못합니다. 이렇게 스터디는 그렇게 못하니까 얘 스터디하고 이거 스터디하고 요거 스터디하는 거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스터디는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공부는 저렇게 아까도 했듯이 2번, 3번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위에는 뭐가 좋을까 이런데 어느 책이든 뭐 책을 많이 보시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교과교육론은 다른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변화가 많고요. 논문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다른 과목에서 비해서 제일 심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논문을 읽는 건데 이게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건 뭐 읽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일 대처하기 좋은 방법은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충분히 시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형태 내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되겠죠? 자. 해석학, 현대대수학, 위상수학은 가능하면 4월까지는 2번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4월까지는요. 2번 정도 보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뭐가 되는 거냐면 2번 정도 보게 되면 2번 정도 보게 되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제 풀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적용을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한 2번 정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KTX가 한 300km 가나요? 그럼 이제는 한 500km 이상으로 갑니다. 요 뒤로는. 이때는 한두 번 볼 때는 완행열차인데 2번 정도 돌고 되면 KTX보다 빠른 속도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하면서 하다 보면 아까도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데 그거 어디 안 갑니다. 다 자기 머릿속에 있지 그 어디 안 가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4월까지는 2번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보는데 처음부터 뭐 이런 혹시 말 뜻 알아듣는 짐 뺀다는 말 혹시 알아듣나? 공부를 하면서 막 하고 뭐 자기 진을 다 빼듯이 공부하고 했더니 뭐 1시간 공부했더니 KO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아마 3, 4월 안에 이 사람은 교사의 명시험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보실 때 똑같은 책을 2번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똑같은 책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좀 어렵다 레벨이 어려운 책이라 처음에 보기 부담스럽다면 쉬운 책을 보셔도 돼요. 쉬운 책과 어려운 책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제일 심한 게 해석학인데요. 기준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해석학을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요. 해석학을 4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아마 3학년 때는 좀 드물 겁니다. 3학년 때는 현대대사하고 위상하고 이게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학까지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은데 해석학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2학년 때 다루는 학교 있고 4학년 때 다루는 학교, 2, 4학년 다 다루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쉬운 책이 뭡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뭐예요? 2학년이 쉽죠. 4학년이 더 어렵고요. 그러면 2학년과 4학년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학년의 차이가 아니고 여기에서의 차이는 위상의 차이예요. 위상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보통 배운 데서는 토폴로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책의 구성도 그렇고 강의 내용도 그렇고 가능하면 토폴로지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책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읽는 데 조금 더 편안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적 문학하고 비슷하게 이제 접근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4학년 때는 토폴로지를 이미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어요. 책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폴로지적 사고가 들어가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배운 책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교사 임용 시험은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 교사 임용은 이걸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로 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책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어떤 책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할 때니까 대체적으로 2학년 때 많이 보는 책이 그 한글판 중에서 본다면 해석학 입문이란 책, 노정학 선생님이 쓴 같은 책 같은 경우가 조금 비교적 쉬운 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해석학 개론 정동명 선생이 쓴 책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보기는 어렵고 4학년 때 봐야 되는 책이고, 이제 레벨을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그래요. 근데 그 두 책을 봐야 됩니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데서 해석하고 이제 접근해 나가면 되고요. 이게 이제 현대대수학인데, 현대대수학을 어떻게 두 번을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채론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볼 때는 채론까지는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다 보면 채는 지겹도록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해 나갈 때부터 굳이 1, 2월에 채를 몰랐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까지만 공부하면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있겠지만, 그래서 1, 2월에 처음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더라도 군과 뭐를 중심으로, 환을 중심으로 보되 이때는 자신 없으면 증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중요한 건 환 정도까지는 꼭 한 번은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처음 볼 때는 반드시 증명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없다 그러면 굳이 증명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요약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환 정도 봤죠. 환을 보게 되면 이 환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단원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원군이 나오게 되면 단원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순환군, 위수, 부분군의 개수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라그랑지의 정리,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만 정리하는 거죠. 간결하게. 그리고 나머지를 환과 뭐로? 채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매개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환을 매개로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선. 그래서 공부를 이제 현대대수학은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은 어느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인데, 이 위상수학은 책이 보통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리 개념으로부터 위상수학이 시작되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은 토폴로지로부터 시작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보면 거리 개념부터 가는 게 옳은 책이고요. 현대적 입장에서 본다면 위상부터 접근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관점의 차이가 되겠지만 역사적인 관점은 얘가 맞는 거. 역사 발생적 관점은. 근데 현대적 관점은 이걸로부터 접근하는 게 맞아요. 이걸 딱 보면 책 보면 나와요. 책에서 처음에 토폴로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을 때 토폴로지에서 나와 있는 공리 있죠.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타우의 멤버이고 타우의 멤버들의 T1이라고 타우의 멤버들의 유니온은 타우의 멤버이고 타우 멤버들의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은 타우의 멤버더라. 이거를 공리로 받아들이면 이 입장이에요. 오케이? 그거를 프루프로 접근해 나가면 거리 개념으로 시작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듣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왜 정리야? 그럼 그 정리 맞아요. 말을 바꾸면 어떤 관점으로 가는 거냐면 얘가 주어지게 되면 타우의 멤버를 열린 집합이라고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책은 근방으로부터 열린 집합을 시작하는 책도 있어요. 그럼 얘는 근방으로부터 출발하는 책은 거리 개념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책이 좋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없어요. 어느 게 좋습니까는 기준은 없는데 단지 여러분한테 보지 말았으면 하는 책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위상수학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샴 시리즈 아시죠? 나 그 책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그 책으로 공부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보조, 참고 자료로. 보조 교재로 보는 게 좋고 일반 위상수학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이든 내가 뭐 다 상관이 없겠지만 왜 일반 수학으로 보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일반 수학은 유클리드 거리로부터 시작을 해요. 유클리드 거리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타고라스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 개념으로 쭉 나오다 보면 얘가 뭐냐면 이해하기에는 일반 위상수학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 내용이. 그러니까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걔는 위상수학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응용에 가서 걔가 내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공부하면서 얘를 하나의 이그젬플로 걔를 받아들이는 건 도움이 되는데 걔가 메인이 되는 공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위상수학 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반 위상수학 책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데는 굉장히 독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네, 특정 책을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 가능하면 그 책은 처음에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책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뜻 혹시 이해하셨어요? 다른 책을 보다가 나 이그젬플이 좀 더 필요한데 나 확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책을 그 부분을 참고로 보라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메인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는 상관없는데 참고로 교사 임용은 대체로 얘에서 나와요. 참고로 시험 문제 언어적 표현 보면 얘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한 책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책도 책이 물론 두꺼우면 좋습니다. 두꺼우면 좋은데 두꺼우면 단점이 뭐죠? 책 한 권 읽기에 너무 지루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는 것도 볼륨도 중요해요. 볼륨도 중요한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나 같은 사람 못 읽어서 돋보기를 펴놓고 읽어야 이런 책은 말고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두꺼운 책이 좋긴 한데 두꺼운 책이 좋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내용을 많이 수록해놨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는 진도도 중요합니다. 진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2번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건 여기는 학문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뭐 진짜 극단적으로 나 위상도 모르고 현대도 모르고 해석학도 모르고 교과도 모르는데 시험 봤더니 다 맞아서 어떡하지? 뭐 이러면 되잖아. 어디 지나가는 사람은 재수 없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한테 진짜 관심을 갖는 건 합격이지 학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학원이 학문을 논의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뭐 두꺼운 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으로 놓고 본다면 너무 두꺼운 것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게 한 번 보기도 벅차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책은 잘 가지고 있지만 내가 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말인데 현대 대수학 아니야. 그냥 현대 수학이야. 현대 수학의 창시자라고는 내가 책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행내 생각이야. 현대 수학의 창시자는 누구로 보냐면 칸토르로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야. 뭐 다른 사람이 동의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칸토르 이후에 20세기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대수학 책도 모던 엘제브라라고 쓴 책을 내가 본 거는 버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만 모던 엘제브라로 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대수학을 앱스트랙트 엘제브라라고 해요. 그럼 직역하면 앱스트랙트 엘제브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추상대수 해야 되는데 추상대수라고 안 하죠. 왜냐면 현대수학이 추상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수학이. 그래서 현대가 들어가면 모던이라는 표현보다 뭐야? 앱스트랙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20세기 이후의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해요. 20세기 이후의 수학을. 오케이? 그러면 뭐 현대대수학만 추상이 아니에요. 위상도 추상화가 됐고 그런데 이 추상화가 급속도로 발전된 건 누구냐면 위상이 제일 급속화됐어요. 그래서 위상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그래서 누구다? 칸토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칸토르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칸토르 셋이 나오면서 집합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수학 책을 보시면 다른 과목에서 앞에 부분에 집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을 잘 아는 것의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집합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집합론 속에 집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순서 집합, 뭐 순서도 꼭 알아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꼭 해놓아요. 언제? 내년 12월이 아니라 올 12월이야. 이거는요 학원에서도 안 하고 아무 데서 할 수가 없어.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니까. 근데 왜 하라고 하느냐?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할 때 여기서 막 썼다가 칠판 저쯤 갔어.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저쯤 갔는데 여기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됐어. 그래서 이제 노트 필기하려고 그러니까 칠판 다 지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게 머릿속에서 그냥 막 자연스럽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공부하는데 상당히 뭐가 되는 부담이 돼버려요. 근데 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강의하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의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12월에 이런 정도는 무엇해더라요. 알아두는 게 좋고 뭐 증명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증명까지 하면 더 좋고요. 증명은 이제 사실은 증명하라고 싶은 마음이 제일 굴뚝 같은데 증명하면 더 좋고 여러분한테 말한 건 토폴로지와 연계를 시킨다면 외워 있어야 된다. 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워서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해보. 그래서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야. 47이 잠깐만요. 47이 4일은 4, 428, 46, 24, 47이 28인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를 못 외웠다.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A4 용지에 앞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 쓰지 마시고요. 깨알같이 쓰면 여러분은 잘 보이나? 내가 눈에 좀 문제가 있나? 깨알같이 글씨 쓰시지 말고 글씨를 좀 시원시원하게 한눈에 그냥 쏙쏙 들어오게 해가지고 A4 용지에 2장 앞뒷면을 이용을 해서 2장 이내에 정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코팅을 하세요.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 됩니다. 코팅비 얼마 안 비싸. 그리고 더울 때 부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옆에 오면 이게 흉기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모에 자신 있는 분들 보니까 다 자신 있어 보이는데 그럴 때 겁난다 그랬을 땐 항상 이거 자기를 보호하는 걸로 들고 다녀도 되는데 이거는 공부할 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일단 내가 이게 지금 금방금방 외워 있지 않다 그랬을 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셔도 되고 공부할 때 옆에 놓고 봐도 돼요. 나중에 이게 급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된다. 공부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그 대신 아까도 했지만 두 번을 보는데 첫 번째 볼 때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된다. 첫 번째는 절대 깊게 첫 번째는 무조건 자신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야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해볼 만한데 괜찮은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와 진짜 어렵다. 학점도 안 나오더니 진짜 어렵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꾸 접근하기 싫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거고 어렵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첫 번째는 좋고 그래서 1, 2월에는 이제 그런 기간을 여러분들이 가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죠.